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자동차 제네시스 G80이 드디어 신형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출시됐습니다. 외관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현대기아 임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던데 너무 완벽한 디자인은 바꿀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제네시스 G80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위장막이 씌워진 상태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외관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하고요. 실내에도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상당한 상품성 개선이 있었어요. 꽤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제네시스 G80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코드명은 RG3입니다. RG라고 하는 자동차의 3세대라는 뜻이죠. G80은 그냥 자동차가 아닙니다. 제네시스의 가장 핵심 모델, 이 제네시스가 있게 한 1등 공신, 그냥 제네시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차에서 온 거예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네시스는 원래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였어요. 이렇게 생긴 차, 요게 현대 제네시스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너무 성공적이다, 그리고 기존까지 나왔던 현대차하고는 완전히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그냥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기존까지 현대차는 다 전륜구동이었는데 처음으로 후륜구동을 넣었다,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차가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면서 현대가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이름으로 활용하자라고 해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제네시스가 이렇게 2세대가 됐죠. 2세대가 되면서도 현대에서 정말 칼을 갈고 만들었습니다. 거의 전사적인 노력을 다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품질로 나왔는데 이 제네시스 G80이 메인이고 그걸 SUV로 만든 게 GV80, 그걸 줄여서 만든 게 G70, 그걸 늘려서 만든 게 G90이에요. 그러니까 이 G80이 중심에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현대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로 만들자고 만들어낸 자동차,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만든 플랫폼이었던 이 차가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지금 3년 9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거의 4년 됐으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인테리어 괜찮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래됐으니까 요거 최신 자동차들에 비하면 요 IT 기술, 특히 디스플레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해서 업그레이드 되게 된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그냥 자동차가 아니죠. 제네시스 자체를 끌고 가는 기둥 같은 자동차입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4만 대가 넘게 팔렸으니까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네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만 대면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의 투싼이라든지 펠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자동차보다 오히려 많이 팔리는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무려 6천만 원에서 시작하잖아요. 6천만 원짜리 차가 이렇게 많이 팔려? 와,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차죠. 그러면 이 차를 왜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페이스리프트를 내놓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이 제네시스, 그랜저 이런 차들은 몇 월에 출시합니까? 항상 12월에 출시합니다. 임원 인사를 12월에 하니까 임원 인사 시즌에 딱 맞춰서 이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딱 모카에 딱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예전에 에쿠스 출시할 때도 12월이었고요 이 G90 처음 출시할 때도 12월이었고 항상 추울 때 출시하는 기억이 있어요.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보죠. 제네시스 G80 역동적인 우아함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애슬레틱 엘레강스,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이라는 게 다이나믹하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보여지는 그런 자동차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G80을 보면 뭔가 벤틀리가 떠올라, 벤틀리보다 오히려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을 놓고 보면 벤틀리처럼 정말 화려하고 여기서 내가 톱이야, 제일 비싼 차야, 이런 느낌이 들진 않지만 벤틀리 특유의 그 축 처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잘 살리고 있죠. 이런 라인들을 사실 이상엽 디자이너나 루크 돈커볼케가 벤틀리에 있을 때 했던 그 디자인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제네시스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요즘의 벤틀리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요즘의 벤틀리 디자인 보셨어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요즘 벤틀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좀 선 넘는다는 느낌이 들죠. 많은 분들이 요즘 현대차 너무 도전적이지 않냐 하는데 이 벤틀리 디자인은 더 도전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현대차로 온 디자이너들도 많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는데
했는데 그러면 지금 벤틀리 디자인하는 건 누구냐? 공개는 잘 안 됐더라고요. 요즘 벤틀리 디자인하는 분은 안드레아스 민트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아스 민트는 예전에 한국에 오기도 했죠. 뭐 때문에 왔냐면 폭스바겐 페이톤 디자이너다 하면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치를 한 그 그림을 누가 갖고 있냐? 제가 갖고 있죠. 아무도 안 가져가길래 그거 제가 띄워와서 사인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인해서 저희 집에 붙여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림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가격 오르고 그러지 않나? 전면부 보면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여기 그릴 부분이 달라졌네요. 이전 그릴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중 그릴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중 메쉬 구조라고 하는 이런 그릴로 바뀌고 나니까 두 줄 라인이라는 제네시스 특유의 그 느낌도 살려놓고 있고 한옥 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이게 약간 한국적인 디자인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벤틀리의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릴을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서로 겹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엔 두 줄 램프가 쭉 있었는데 이젠 두 줄 램프 이렇게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램프로 쭉쭉쭉 이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나 이런 경우는 앞쪽에 프로젝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램프를 사용해서 100만 개 이상의 프로젝터가 각각 픽셀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앞에 있는 빔을 비춰준다. 그래서 앞차만 딱 빼고 그 주변을 밝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벽이나 바닥에다가 메시지를 새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제네시스의 MLA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기술은 아닙니다. 지금 100만 개의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는 기껏 해봐야 한 24개의 픽셀인 거예요. 픽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뭔가 앞차만 딱 피해서 빛을 비춰주는 뭐 이런 식의 고급스러운 그런 기능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보기에는 좋고 그리고 원가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술적으로 이게 우월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나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도 장점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휠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휠을 보면요, 비행기 프로펠러가 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더블 스포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줄이라는 거죠. 제네시스 두 줄의 라인을 이 휠에도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휠이 이 두 줄 라인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멋있잖아요. 이게 짧아버리면 멋이 없을 거잖아. 한 줄이 짧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두 줄이 짧으면 이러면 정말 보기 싫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줄이면서 그걸 가장 긴 두 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휠 축의 중심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옆을 향해서 긴 길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길이가 길었을 때 훨씬 더 늘씬하고 이 휠이 더 멋져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네요. 휠은 진짜 멋있네.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 PS4S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지금 뽑으시면 바로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덕을 못 올라가요. 사륜구동 하면 되잖아요. 사륜구동도 언덕 못 올라갑니다. 이 언덕을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는 타이어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윈터 타이어 꼭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윈터 타이어로 바꾸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하냐? 물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안전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로 바꾸는 거 꼭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승차감도 더 좋아져요. 게다가 연비도 더 좋아지니까 윈터 타이어 끼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뒷면으로 넘어가면요, 뒷면에 보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많이 적용했다고 하는데 디퓨저를 바꾸고 뭐 테두리를 어떻게 하고 뭐 등등등 설명을 한참 하셨습니다. 기존에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할 게 있나? 그냥 뭐 조금 달라졌네. 아마도 이게 제네시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거 페이스리프트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네시스 그릴의 디자인의 부분을 잘 살려서 여기 V자 느낌의 형상을 뒤에다가 이렇게 크롬 모양으로 해놓고 있다. 그래서 뒤쪽에 머플러 두 개가 있었던 자리라는 걸 살짝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원가 절감으로 또 머플러를 없앴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원가 절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닝이나 레이나 기존에 있던 차들 다 머플러 있어요. 지금은 없지.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엔 머플러 없는 차가 아예 없었어. 모닝이나 레이가 지금 제네시스보다 원가가 더 나가는 차라서 머플러가 있는 거고, 제네시스는 그 원가가 아까워서 그걸 없애는 겁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 머플러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S클래스도 S 디젤 같은 경우는 머플러 없어요. 하이브리드 다 머플러 없습니다. 지금 머플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V자 모양, 그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머플러가 안쪽에 수도꼭지 모양으로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개씩 나와 있어. 다 있는데 없앤 게 아니라 감춰놓은 거죠. 이걸 히든타임 머플러라고 합니다. 이건 페이크 머플러하고 어떤 면에선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멋있는 머플러였는데 그걸 떼고 숨겼으니까 그만큼 절약된다? 아이고 싼 차나 비싼
뒷단차나 머플러 자체는 똑같아요. 끝에 붙이는 머플러 팁이 다른 거야. 멋있으면 그 팁이 멋있는 거예요. 머플러 팁 시중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카본으로 해서 정말 멋있는 거 해봤자 한 10만원이면 삽니다. 비싼 것도 30만원 정도 해요. 뭐 제네시스, 벤츠, 아우디 뭐 이런 회사가 굳이 그거 아끼자고 머플러 없애는 작업을 굳이 한다?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긴 어렵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페이스리프트잖아요. 페이스리프트에서 돈을 가장 적게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존 부품을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적게 됩니다. 부품의 금형을 바꾸는 거잖아요. 바깥에 플라스틱이더라도 어쨌든 돈이 들고 안쪽에 있는 머플러의 형상을 바꿀 때도 돈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바꿨으면 그건 다 돈입니다. 이게 원가 절감 때문에 바꾼 거다.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 요즘 들어서 다 머플러를 없애는 추세인데 머플러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주면 더 멋있잖아요. 저도 이게 머플러 없어지는 추세가 저도 싫지만 디자이너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없애는 건 아니다. 디자이너분들은 이 머플러가 없어지는 게 더 미래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없애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머플러 있으면 멋있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그걸 갑자기 없애고 그 다음에 저게 뭐지? 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이게 원가 절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머플러를 없앴다면 그 자리에 머플러보다 훨씬 더 멋진 효과를 줬어야지 소비자들이 납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제네시스 콘셉트에서는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요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요 블랙 하이글로시에 XXX 있는 요런 느낌도 소비자들이 이거를 좋아할까? 저는 자동차에서 뒷 범퍼가 도장이 돼 있잖아요. 범퍼는 플라스틱이지만 철제 부분하고 구분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냥 하나의 철덩어리로 보여. 근데 범퍼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은 이게 철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영역을 이렇게 크게 가는 디자인 추세가 맞는 건가? 우리 머릿속에서는 플라스틱은 막연히 싼 거, 비싼 건 당연히 금속이거나 티타늄이거나 뭐 다른 걸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노트북, 지금 이거 알루미늄이잖아요. 금속이에요. 금속이니까 애플 맥북은 비싸도 이해하는 거죠.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 LG 그램이 되는 거예요. 저렴한 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뒷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급 폰들은 거의 다 뒷판을 유리로 한다거나 측면을 크롬으로 하거나 심지어는 티타늄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금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도배를 하면 좀 저렴하게 느낀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의 뒷부분에 이만한 금속이 있는 이 머플러를 떼내고 그 자리를 그냥 블랙 검정색으로 떼어버린다.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디자이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으로 그냥 메꿔버릴 게 아니라 뗐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효과를 잘 만들었을 때 정말 화려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을 살펴보면요, 스포츠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그릴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크롬 그릴이 있고 그 안쪽에 블랙 그릴이 하나 더 있어서 이중 레이어드 그릴을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릴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건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릴 가장자리에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이거 양쪽으로 수염같이, 요거는 살짝 어떤 차 같은 느낌이 드냐면 GV60 퍼포먼스에 있었던 양쪽의 이 부분을 여기에 또 살려내고 있네요. GV60이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디자인이었나요? 퍼포먼스를 강조하기 위한 느낌인가 보죠?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실내는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내 사진을 보면 사진 한 장 공개했네요. 뭐 자신감이야? 뭐지? 자신감보다는 바뀐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죠? 얼마 전에 GV80이 출시됐는데 그때 당시 페이스리프트에 나왔던 고 디스플레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G80은 이랬고 GV80은 이랬습니다. 상당히 달랐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니까 거의 똑같아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져요. 자동차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더 소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부품이라든지 인테리어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용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화를 하면서 서로 다른 자동차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둘을 보면 이게 같은 사진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제네시스 G80 페이스리프트를 가리켜서 현대차는 여백의 미에 하이테크 감성을 더해 고차원적인 럭셔리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차원, 럭셔리,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백의 미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들이 여백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이 버튼들이 다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백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는 글쎄요, 여백이 그렇게 많게 느껴지진 않네요. 어쨌든 이전에 제네시스 G80은 굉장히 개성 있는 실내, 와 이거 독특하다, 그리고 여백도 꽤 있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더 단순해지면서 더 화려하게 바뀐 걸로 보여지네요. 자, 지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시선을 사로잡고 있네요. 잘 보면 디스플레이가 대단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 디스플레이 사용해 봤지만 O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밝기도 밝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작가라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라는 느낌이 절로 들어요. 와, 이 차 굉장히 고급이네, 이런 느낌 듭니다. 27인치 OLE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길고 정말 멋진 그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계기판하고 클러스터 사이에 원래는 여기 이어붙인 자욱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그렇습니다. 12.3, 12.3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으면 가운데는 비어 있잖아. 근데 이건 27인치로 하나로 크니까 이 사이에 여백이 없어서 하나의 커다란 그래픽을 넣을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넷플릭스도 지원해요. 웨이브, 티빙 이런 것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영상 볼 때는 정말 최고의 환경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죠.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 이 안에 소프트웨어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선이야 뭐 어차피 OTA로 해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GV80 저희가 탔을 때 좀 작동이 느렸거든요. 작동이 느린 것들 좀 최적화가 덜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최적화 다 해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프로세서 자체를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개발을 조금 더 열심히 더 잘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꾸만 뭐 요청드리는 것만 많네. 근데 여기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하드웨어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영상을 다양하게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랑 뭐 넷플릭스랑 뭐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영상 디스플레이는 길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폰 비율을 보세요. 아이폰이 여기서 더 길어집니까?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비율이 이 16:9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벗어나면 왜 안 되냐? 기존에 있는 영상 소스가 다 16:9에 맞춰져 있으니까. 극장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지만 그래도 여전히 16:9를 기준으로 해야만 그 영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비율이 너무 길어요. 전만 해도 14.5인치를 사용하게 됐는데 14.5인치 제네시스를 보면 옛날 브라운관 TV가 4:3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16:9라고 바뀌고 있잖아요. 뒤를 3으로 놓고 비교하면 5.3:3이죠. 대충 5.3:3에 가깝게 디스플레이가 나와야 그래야 영상이 꽉 차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네시스의 14.5인치 디스플레이는 도대체 몇이었을까? 11:3이었습니다. 11:3 디스플레이는 정말 영상을 플레이하기 너무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상을 만약에 그 안에 플레이하면 위아래가 잘리거나 아니면 좌우가 남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요번에 소프트웨어 보니까 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이상해서 레터박스가 위아래로 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요만하게 나와. 아이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더라고요. 아이러니죠. 27인치 디스플레이를 썼는데 영상 플레이 되는 화면은 요거밖에 안 돼. 작아도 너무 작아. 이렇게 됐다는 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멋있으라고 이런 비율을 선택한 것 같은데 멋보다는 기능적으로 비율을 선택해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시동 버튼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시동 버튼의 램프가 파란색으로 켜져. 제네시스는 파란색이 아예 없습니다. 제네시스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파란색을 연관시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하고 연관 관계를 끊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제네시스 보도자료를 보면은 제네시스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지 현대에 따르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하고 관계 있는 그런 브랜드 아니고 우린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근데 저희 현대 잘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을 분리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군데군데 현대파랑이 나타나니까 요거는 좀 빨리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파란색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란색으로 글씨를 불이 비치게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냥 흰색이거나 빨간색도 잘 보여. 근데 파란색은 잘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현대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셨겠죠. 자, 컵홀더 보면요, GV80 같은 경우는 여기 커버가 있었는데 커버가 없어졌습니다. 커버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기능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G8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럭셔리카에 가깝다고 생각해서인지 여기다 컵홀더에 덮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GV80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실내네요. 기어 시프터가 조금 바뀌었네요. 크롬 형태의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커맨드 다이얼이 위에, 기어 시프터가 아래, 드라이브 모드가 오른쪽에,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이게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혼동하겠냐 싶지만 제가 혼동됐더라고요. 저는 혼동했어요. 그러니까 주행하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D가 들어가 있는 걸 또 한 번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페달도 브레이크 가속 페달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뭔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야지. 어쨌든 지금은 그나마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기어 다이얼은 조금 더 이렇게 병뚜껑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 있었죠. 야, 이거 럭비공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뭐 비난의 목소리도 컸지만 나중에는 다들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 모양으로 이렇게 홈커버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GV80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G80 조수석에 왜 메모리 시트가 없었죠? 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메모리 시트 없었던 거 넣어줬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타고 딴 사람 타고 다시 여자친구 탈 때, 여자친구 타기 전에 버튼 다시 눌러서 원상대로 해놓으면 그런 얘기 듣지 않겠죠. 그리고 큰 변화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바뀌었어요. 스피커가 기존에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현대가 최근 들어서 사운드에 대해서 뭔가 각성한 느낌이 들죠. 현대차를 요즘 타보면 야, 이거 사운드 대단한데? 이것 때문에라도 현대차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사운드는 투자 대비 정말 막강한 효과가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이 스피커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사운드에 대해서 열심히 튜닝하는 거, 뭐 비용이 더 들긴 하겠지. 근데 단 한 대만 잘하면 되잖아요. 한 대만 잘하면 나머지 차들 모두가 그 혜택을 입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인테리어의 소재감을 개선하는 거, 이거는 차마다 가죽으로 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차를 만들수록 계속 원가가 증가하지만 사운드 튜닝 같은 거는 한 대만 잘하면 되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할 수 있죠. 현대가 이 사운드 튜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라도 깨달은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스피커나 뭐 이런 것들 개수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스피커 개수는 전에도 꽤 많았습니다. 18개의 스피커, 지금도 18개의 스피커고요. 그리고 렉시콘과 뱅앤올룹슨, 사실 뱅앤올룹슨이라고 해서 월등히 사운드가 좋을까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하만 그룹이거든. 택만 바꾼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현대가 사운드 튜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사운드의 퀄리티도 크게 향상됐을 걸로 기대됩니다. 자,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죠. 일단 기본 모델은 기존대로 304마력을 내는 2.5L 터보 4기통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80마력을 내는 고급 옵션도 있어요. 3.5L 터보 V6 엔진이 들어가네요. 304마력과 380마력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야, 요거는 조금 어렵다. 겨우 76마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더 써야 되느냐? 사실 3.5L 터보가 지금 가격 차이가 660만원이거든요. 660만원이나 더 내고서 3.5L로 가야 되나? 세금도 더 나오고 연비도 더 안 좋아지는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고요. 2.5L 300마력이 넘으면 저는 그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신규 파워트레인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여기에 탑재가 되죠. 3.5L 터보 엔진에다가 34마력 정도를 더해서 최대 출력 415마력을 냅니다. 415마력이면 엄청나죠. 예전에 타우 엔진을 대체하는, 이 5.0L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4마력 올라가는 건데, 근데 가격 차이는 500만원이에요. 34마력에 500만원을 태워?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전동화의 방향하고 조금 다르기도 해요. 지금 이게 터보차저의 터보가 제때 안 들어오니까 RPM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과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슈퍼차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죠. 요즘은 하이브리드로 합니다. RPM을 높이는 이유가 뭐야? 결국에 차를 가속하기 위해서잖아. 그냥 모터로 슈퍼차저를 돌릴 게 아니라 그냥 차를 가속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제네시스는 왜 이 방법을, 왜 구태의연하게 어떻게든 엔진 기술을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엔진 기술보다 전동화 기술이 훨씬 쉽고 훨씬 효과적인데, 사실 500만원 높여서 하이브리드를 달았으면 지금 415마력 아니라 450마력도 낼 수 있을 거예요.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사는 다 하잖아. 메르세데스 벤츠, BMW, 렉서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다 하이브리드를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고 있는데 지금 슈퍼차저를 집어넣었다. 요거는 맞는 전략인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차는 이미지만 공개한 거고요. 실제로 이 차의 출시 시기는 언제일까? 여기 보면 번호판에 GRG0110이라고 써 있습니다. GRG, 제네시스 RG잖아. 이 차가 RG3잖아요. 그리고 0110, 1월 10일에 출시한다는 얘기구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틀려도 전 몰라요.
네, 이렇게 제네시스 G80의 이미지가 공개됐고요. 지금 이미지를 공개해서 계약을 받느냐? 계약을 지금 받고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기존 제네시스 G80으로 계약하면 결국에는 신형을 받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계약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공개되고 차 외관 실내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